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과목을 맡은 김광욱 변호사입니다. 먼저 첫 강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강에서는 총설 부분을 간단히 이제 같이 학습을 할 텐데요. 민사소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총설 위주로 간단히 학습을 하겠습니다. 네, 민사소송의 의의와 목적은 간단히 보시고요. 신의 성질의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의의를 보시면은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조문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를 보시면은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서 1조 1항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법 제1조는 우리가 진행하는 민사소송이 공정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을 선언한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 간단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적용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이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 대립이 있는데 보충적 적용설과 선택적 적용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충적 적용설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취하는 태도인데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 법률을 다 적용해보고 그래도 적용할 것이 없을 때에 보충적으로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어떤지 같이 보겠습니다. 판례를 보시면은 부재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대해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하면서도 또한 신의 측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선택적 적용설의 입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은 부재소 합의에 위반했을 때, 부재소 합의는 이제 뒤에 다 배우게 될 텐데요. 부재소 합의에 위반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한다. 이래서 소각하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과 동시에 또한 신의칙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보충적 적용설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결국에는 선택적 적용설의 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적 적용설에 따르면 보충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적용될 수 있는 법규가 있어도 신의칙을 선택적으로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 위주로 우리 판례가 선택적 적용설의 입장에 있다. 굳이 보충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위주로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적용 모습 보시면은 쭉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의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소송 상태를 미리 형성하는 건데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나 다섯 번째 정도? 이 정도를 간단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사건 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게 돼서 원고에게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사 재판부가 인용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소액으로 의도적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소송 상태 부당 형성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할 선택권의 남용 같은 경우 이후에 관할을 배우게 될 텐데 이 관할 선택권을 남용해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로 이제 선택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이 되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금반원의 원칙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신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행 행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떠한 정당한 신뢰를 가졌는데, 여기다가 이제 모순되는 약속을 저버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이에 반하는 행위.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그 법률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두 가지 정도만 보면 첫 번째 정도와 세 번째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재소 특약 같은 경우에 아까 뒤에 가서 이제 부재소 합의죠. 이게 뒤에 가서 다 배우게 될 텐데, 이건 이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겠죠. 일방 당사자와 우리끼리는 서로 소를 제기하지 말자, 이렇게 소 외에서 합의를 하는 걸 이제 부재소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재소 특약을 일방 상대방과 맺고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후에 임의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겠죠.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소를 제기해버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간단히 보시면 추원항소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개념입니다. 뒤에 가서 다 배우는데, 이제 피고가 추원항소를 해달라고 해서 추원항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심리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피고가 갑자기 다시 이번에는 자기가 제기한 추원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추원항소를 받아줬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본인이 제기한 추원항소가 이제는 부적법하니까 각하를 시켜달라, 이런 취지로 자기가 원래 한 말과 모순되는 지금 언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1번이나 3번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속권의 실효인데요. 속권의 실효도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익히 다 아는 것들이니까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속권이 실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너무나 장기간 권리 위에서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됐을 때는 그 기대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판례 간단하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은 이제 근로자가 사표를 냈어요. 사직원을 이제 냈는데 이게 자기가 아닌 그 본인의 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표라는 것은 오로지 내 의사에 의해서 제출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내 형에 의해서 제출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의원 면직이 결국은 됐겠죠. 그 이후에 근데 5년이나 흘렀습니다. 5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소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신의칙 내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우리 판례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의 없이 그냥 퇴직금을 수령한 점, 이런 이제 재반 사실관계가 문제가 됐겠죠. 근로자의 형이 사직원을 제출하긴 했는데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까지 받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내가 아니라 5년이나 흐른 이후에 우리 형이 내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도 반하고 신의칙, 이 중에 이제 말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실효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우리 판례가 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권의 남용 금지 보시면은 뭐 이것도 누가 봐도 이제 소권을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남용했다고 판단될 때 우리 판례가 이제 제동을 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번 같은 경우 그리고 뭐 5번 같은 경우만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피 신청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곧바로 배우게 될 텐데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소송을 지연하기 위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이 법인격 남용도 바로 뒤에 배울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떤 제도를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남용할 때 우리 판례가 이제 소권의 남용 금지라는 이제 법리를 전개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이런 신의칙을 위반했을 때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신의칙 같은 경우에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 재판부의 직권으로 이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처분권주의를 배우게 될 텐데 굳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이건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소재기업권에서 탈락을 시켜서 각하를 시켜버리는 거죠.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소송행위, 신의칙을 위반한 그 소송행위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행위 자체는 무효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소송행위가 무효인 것과 그 간과 판결의 효력은 우리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의칙에 위반한 어떤 소송행위를 했어요. 어떤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소 제기 자체는 무효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신의칙을 위반한 이 소송행위가 무효인 것을 재판부가 간과하고 결국엔 판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의칙에 위반한 것임을 간과하고 판결까지 나아갔을 때 그 판결의 효력은 어떠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무효는 아닙니다. 위법하긴 한데 무효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소나 재심으로 그 하자를 다투어야 됩니다. 상소나 재심도 다 뒤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 상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아시다시피 1심 판결이 나오면은 1심 판결이나 2심 판결이 나오면은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의칙에 위반한 소송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음 심급으로 넘어가서 그 심급에서 다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소를 시키라는 말이지, 신의칙을 위반한 소송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나온 판결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상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까지 됐다면, 판결이 확정까지 났다면 재심으로 다퉈라. 이렇게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로,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툴 수 있고, 따라서 보시면은 신의칙 위반을 간과한 판결이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판결은 확정이 됐으면 재심으로 우리가 취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취소하지 아니하고 바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 판결의 효력은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판결의 효력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판력에 저촉되겠죠. 기판력이라는 것도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판결이 가지고 있는 효력 중에 아주 중요한 효력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는 효력인데 기판력은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지금은 일단은 구체적으로 기판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측에 반하는 판결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을 재심이나 상소를 취소하지 않으면은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도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 위주로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민사소송법 총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넘어가서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민사소송 법규는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5분 정도 해서 간단히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의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소송의 주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송의 주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아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의 주재자인 법원이 있을 것이고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피고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피고 그리고 법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주체가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먼저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범위입니다. 먼저 민사재판권이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 이게 재판권이라는 건데, 그럼 대인적 범위, 이 대한민국에서 재판 가능하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적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치해법권자 등등에 대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외국 주권 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전부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민사 재판권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미치느냐의 문제예요. 네, 학설을 간단히 보시면은 절대적 면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적 주권주의라는 게 있답니다. 절대적 주권주의에 의해서 외국 국가의 행위, 외국민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상대적 면제론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 면제론과 상대적 면제론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판례의 태도니까 판례의 태도 보겠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대적 면제론의 입장에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여기 라인 언더라인 된 거 쭉 읽어보시다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 이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이 어떤 건지는 우리 판례가 정확히 설치하진 않았어요. 근데 외국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임의적으로 간섭한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당한 판례의 태도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재판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부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검토 간단히 보시면은 뭐 당연히 맞는 말로 보이고,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는 간단히 읽어보시고 현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면제론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검토를 해주시면은 족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물적 범위로 가겠습니다. 대물적 범위는 이제 그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 이게 이제 어렵게 말하면 이제 섭외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섭외적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학설을 간단히 보시면은 뭐 역추지설, 그다음에 관할 배분설, 그리고 뭐 수정 역추시설 이렇게 있는데,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역추지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관할 배분설 같은 경우에는 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수정 역추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리에 반하지 않는 한 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런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국제사법이 개정됐는데, 이 개정 국제사법에 따르면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자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법 2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정 역추지설의 태도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국내법의 관할이 있으면은 재판권을 인정하면서도 조리도 아울러 고려해라, 이런 취지의 수정 역추시설의 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판례 간단히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실질적 관련성,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판단했을 때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재판 관할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일본 판례 같은 경우에 김해공항의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 사고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재판권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근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것들을 다 비추어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런 것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다 비슷한 이제 판례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연락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었다. 그리고 불법 행위지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뭐 밀접한 변동 상황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 재반 사정을 다 이제 포섭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판례가 보면서 결국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한 3-4가지 정도를 간단히 보시고 키워드는 실질적 관련성이다. 이걸 아시고 그 답안에 현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정한 사례는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 국제사법이 토지 관할이 있으면 역으로 국제재판권 관할이 인정된다고 해서 수정력 투지설 입장이 있다.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재판적 같은 경우에도 뒤에 나옵니다. 관련 재판적 바로 배우게 되는데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딱히 쟁점이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 이거는 불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부가적 합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와 B의 이제 관할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C에 대해서 관할이 있는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원래 없는 관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할을 정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할 A, B, C가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C를 관할로 합의를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C에만 관할이 있기로 정하는 전속적 합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가적 합의는 원래 있는 관할 중에서 새로운 관할을 추가하는 게 이제 부가적 합의가 될 것이고, 전속적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관할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전속적으로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속적 합의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판례는 전속적 합의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삼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대한민국 법원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관할을 배제해 버렸으니까. 외국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합의, 이런 합의가 과연 유효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랑 둘이 합의를 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한국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야, 외국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하는 전속적 관할 합의가 과연 유효한 것이냐. 근데 우리 판례가 뭐 여러 가지 요건을 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리고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 4가지 요건을 설치하면서 이 4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면은 그런 전속적 합의도 유효하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사건이 전속 관할이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속 관할도 이제 후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 법이 이 법원에만 관할이 있다고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전속 관할이라고 하는데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외국 법원은 관할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합리적인 관련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이 4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은 국제재판 관할의 경우에도 전속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토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타당하죠. 일견 타당합니다. 소재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뭐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은 이런 합의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판례 한번 볼게요. 이 판례는 이게 14년도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14년도 변리사 시험에 기출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전속적 토지 관할 합의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인데요. 사실관계를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채권자 양도인이 있고 채무자가 있고 양수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 이 양도인은 당연히 채권자겠죠. 양도인, 이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는 일본에서만 우리가 소를 제기하기로 하자로 하는 재팬, 일본에서만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었죠. 근데 이 양도인이 채권을 이 양수인에게 양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양수인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기존에 있었던 이 전속적 관할 합의가 여기에도 지금 미치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채권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전속적 관할 합의가 이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승계가 되느냐, 그 효력이 미치느냐 문제가 됐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는 미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에서 원칙적 소극입니다. 보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 관할 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안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한국의 재판 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걸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여기서 채권 양도 등의 사유, 채권이 양도됐잖아요, 지금.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해당하게 됐죠.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외국이니까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있었던 이 전속적 관할 합의가 효력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된 판례이기도 하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흥미롭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사실관계 위주로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변론 관할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변론 관할도 또 뒤에 나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개념을 설명을 안 하고 앞에 있는 개념을 이제 진도를 나가려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다 나오니까요. 일단은 이 판례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만 결론 위주로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정됩니다. 적극이고요. 국제재판 관할 경우에도 변론 관할이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됩니다. 변론 관할을 먼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국제 관할의 특수성 고려 간단히 이제 결론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면 족한 판례입니다. 당연히 재판 관할권이니까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국의 영토에 한정되겠죠. 이제 특이한 거는 개성공업지구도 당연히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답니다. 뭐 다 일견 타당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헌법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성공업지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겠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권 흠결의 효과. 재판권 같은 경우에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이런 절차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권 조사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재판부가 직권 탐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권 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흠결되면은 이제 소가 각하되겠죠. 왜냐면 본안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재판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이건 이제 좀 기억할 만한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칙을 위반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효는 아니다. 근데 재판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상소할 수 없죠. 재심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소 못하고 재심 못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이죠. 판결이 없어요. 판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재심도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권이 흠결된 그 판결 같은 경우에는 당연 무효다. 당연 무효고 상소할 수 없고 재심할 수 없다. 결론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인데요. 제가 간단히 이제 결론 위주로 말씀드리면 제척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배제되는 게 제척이 될 것이고요. 기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제 배제되는 경우고, 회피 같은 경우에는 판사 이제 자신의 원에 의해서 이제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회피는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상세히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제척과 기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척부터 일단 볼까요? 제척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 41조를 보시면은 그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 41조 간단히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41조에는 제척의 이유라고 해서 1호부터 5호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거는 5항이에요, 5항. 5항이 가장 문제되니까, 5호죠, 5호가 가장 문제되니까 5호 위주로 간단히 이제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5호에 대해서는 판례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올 테니까요. 그때 뭐 재심이나 이렇게 배울 때 알게 되니까 일단 5호가 문제가 된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간단히 보시면은 제척 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련 소송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근데 이를 간과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위법하긴 한데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 아니니까 상소 가능하고 재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당연 무효가 되는 사유는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뒤에서 배운 사망자에 대한 판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판 관할이 없는 판결이 경우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외의 대부분은 일단 위법하긴 해도 판결이 무효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기억해 두시는 게 암기할 때 좋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법관의 기피 보시면은 이것도 민사소송법 43조 기피. 기피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43조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에요. 당사자의 신청. 그래서 기피 이유를 간단히 보시면은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주관적인 사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나는 이 재판부, 이 판사에게 재판을 받기 싫어.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 개인적 원한 관계 이런 걸로는 이제 주관적 사정 이런 걸로는 기피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재척 사유가 아닌 이상 재척 사유가 아니면 기피 인정에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피를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무방하고요. 그래서 기피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조문 위주로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기피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봤을 때 아니다. 기피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각하를 합니다. 각하를 하게 되고 이 각하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고 싶으면은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기피 신청의 효과 보겠습니다. 기피 신청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48조에 있는데 이건 조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48조를 보시면은 법원은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 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 들어왔다고 봅시다. 기피 신청이 들어왔어요. 피고가 나는 저 재판부, 저 판사님께 재판을 받기 싫습니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가 돼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정지를 해야 돼요. 원칙은 정지입니다. 근데 다만 예외 사유를 3가지를 뒀어요. 각하된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진행하면 될 것이고 종국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3가지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대요. 종국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겠죠. 판례가 있는데 종국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이 기피 신청을 하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국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이미 심증이 다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이미 재판부 판사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야겠다와 같은 심증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가타부터 재판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냐면 결론이 달라지기 힘들 테니까.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의 경우에는 본안소송 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위반을 간과한 판결 일단 유효하겠죠. 유효합니다. 근데 기피 신청이 있었는데 기피 신청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그냥 했어요. 소송행위를 진행해가지고
이 진행한 소송이 자체는 무효겠죠. 당연히. 이 행위 자체는 무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까지 이제 재판부가 판결까지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할 거냐? 근데 우리 판례는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다투래요. 그러니까 따로 다투지 말고, 예를 들어서 1심에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그 기피 신청을 간과하고 진행해서 1심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확정이 됐어요. 1심이. 그러면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정지하지 않은 그 하자를 다투고 싶으면은 항소를 해서 2심에서 그 하자를 다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복 절차에서 다투지 별도로 항고해가지고 불복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넘어가서 다음 심급에서 다퉈라. 이런 태도를 판례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안 소송 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의 치유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볼만합니다. 사례형으로도 출제될 만하니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 소재 간단히 보시면은 기피 신청을 받은 법원이,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피 신청을 받았어요, 법원이.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정지해야죠. 정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외로 뭐 우리가 3개 봤잖아요. 뭐 각하되는 경우, 그 다음에 판결에 선고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긴급한 경우. 이 3가지 예외가 있을 때는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예외 사유가 없어요.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절차를 속행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절차를 속행하고 이 기피 신청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다시 해봤는데 결국에는 기각됐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가타부터 판단을 해보긴 했는데 이유가 없었대요. 그러면은 이 예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속행한 이 하자가 치유가 되는지가 문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판단하지 않았어도, 아니 판단하지 않고 이제 계속 절차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판단을 했어도 기각되거나 각하됐을 거니까, 어차피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 판단 안 한 거니까 계속 진행한 이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2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는 또 부정했어요. 근데 이게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그 기준이 뭐였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나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하나는 부정했냐. 보시면은 그 소송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이걸 기준으로 우리 판례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사례를 보시면은 어떤 사안이냐면, 사실관계가 기피 신청 전에 이미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기피 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의 효력은 그 후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2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2번째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판결 선고 전에
절차가 이제 속행이 된 거예요. 정지화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속행이 돼서 쌍불이 돼 버렸네요. 쌍불. 그래서 본안 판단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쌍불이란 건 뭐냐면은 쌍방불출석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가서 다 배우겠지만은 우리 법에서 정한 횟수 이상, 2회 이상 계속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쌍방불출석이 돼가지고 본안 판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 흥결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 위반의 흥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안 판결까지 다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소송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속행돼 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쌍방불출석.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정지됐다고 보고 출석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출석 효과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까지는 절차 위반의 흥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번 이 1번 판례와 2번 판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핵심 기준은 소송상 이익이 침해됐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본안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금 1번과 2번이 그 판례가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음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 보시면은 일견 타당하죠. 보시면은 기피 신청자가 충분한 소송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치유된다. 하자가 치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본안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있었고, 이거는 쌍방불출석 효과가 발생돼 가지고 본안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피 결정의 효과는 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기피 결정을 받은 법관은 일체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피 결정을 받은 법관이 그 소송행위에 관여하면은 소송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 근데 그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무효인 건 극히 예외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신의 측에 반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권이 없는 판결은 당연 무효가 되죠. 그리고 뒤에 배울 사망한 자에 대한 재판, 이런 것도 그 판결은 당연 무효가 되는데,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다 유효라고 보시면 돼요. 유효하고, 그다음에 상소할 수 있고,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관의 회피는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는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까지 간단히 봤고요. 제가 강조한 거 위주로, 그리고 판례 위주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조문 위주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